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5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26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는 이제 새롭게 나와준 프린트 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 이건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와 같은 신흥부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던 일련의 세력들과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 급진파 사대부, 신진사대부, 즉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격하게 개혁을 해야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들이 같이 뭉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주고, 신흥무인 세력, 신흥무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급진파 신진사대부. 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을까요? 급진파에선.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서는 정도전, 그 다음에 권근, 그리고 절대 까먹지 않게 해줄게요. 자, 권근,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조준하고 있죠? 여러분들 조준. 이런 농담입니다. 가끔 이제 농담을 진담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의 건국 순서는 어떻게 됐었느냐?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처음에 바로 위화도 해군을 벌인 다음엔 이성계는 진짜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까지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건문세족 자체를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려란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문세족이 차지했던 모든 토지들을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서 제대로 이제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다고 신진사대부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바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고려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들을 바로 건문세족이 다 장악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건문세족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농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세금들은 건문세족이 다 가졌지 국가에게 제출하지 않게 되면서 건문세족이 차지했던 땅들이 많은 것만큼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고려의 국력이 굉장히 약화됐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부터 건문세족에게 주어졌었던 땅과 지방에 대토지로 이제 주어졌었던 모든 토지들을 전부 다 국가가 한꺼번에 싹 다 몰수하자, 다 뺏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장은 그랬어요. 다 뺏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직분에 맞춰가지고서 골고루 그냥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신진사대부 계층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그 다음에 급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좀 부자인 신진사대부가 있고 가난한 신진사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토지를 다 뺏는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부자인 신진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겠죠. 그래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된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원래 원칙에서부터 이것이 많이 후퇴를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토지를 뺏는다는 의미는 토지의 소유권을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뺏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문세족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바로 수조권을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문세족이 일부 갖고 있었던 일부 소유권도 빼앗기는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결정사항은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 지역,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 이 경기도 지역만 국가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 나누어진 토지에게서부터 바로 그 토지를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대신에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바로 국가가 전부 다 직접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세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이제 있었던 많은 그런 대농장들이 한꺼번에 국가로 그 수조권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국가는 이제부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때부터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었던 재정 문제가 일거에 한꺼번에 한 큐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남아 돌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기도 지역에 한정했었으니까 경기도 지역에 있는 바로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땅들을 바로 이제 관리들에게 주는 그 토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과전이라고 하는데, 과전, 그 사람이 관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과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로 권문세족은 대부분 다가 관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부는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새롭게 그 관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토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서 이 신진사대부 자체가 강력하게 분열이 되게 되거든요. 분열이 되는 과정 중에서 급진파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서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권문세족의 반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심지어는 왕실조차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때 당시에 급진파사대부들은 아예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원래 그렇잖아요. 충과 효의 학문이잖아요. 임금에 대한 논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고려 왕실에 대한 바로 의리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 2세기 제자 중에서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이제 활약을 했었으나, 또 다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제, 이승만 빌제 당시에 활약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정몽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파워, 힘은 바로 이 신흥무인 세력이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몽주 자체가 워낙 좀 뛰어난 인재다 보니까는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정몽주를 자기 편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정몽주는 사실 이성계마저도 제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사실상 문병으로 왔다는 명목으로 이성계의 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와가지고서 이성계를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몽주가 그냥 집에 가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성계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정몽주에게 우리 같이 술 한잔 마시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술을 마다하지 않던 정몽주는 같이 가가지고 술 한잔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이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알듯 말듯한 시조를 하나 읊어줘요. 이른바 이것을
시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여가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천년만년 누리보죠. 즉 무슨 말이냐, 정몽주에게 이러면 어떻고 저런데 어때? 고르란 나라가 망하면 어떻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 어때?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이 힘 맞춘다고 한다면 천년만년 잘 두피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와.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말뜻을 알아챘었던 이때 당시에 정몽주는 답가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이름도 유명한 단신가라고 하는데,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임에 해당하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시조로서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겠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원은 말은 이성계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정몽주가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의 부하를 시켜가지고서 바로 정몽주가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를 지나가게 될 때 바로 그를 습격을 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선주교에는 바로 그때 당시에 정몽주가 흘렸었던 피가 지금도 흥건히 고여있는 것처럼 그 피자국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왜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온건파 신진사대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죽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머지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온건파가 이 급진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정몽주, 그 사람들의 대표라 볼 수 있었던 정몽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길제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방으로 낙향을 해버립니다. 지방을 낙향을 하게 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바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흥부인과 급진만 사대부가 같이 연합을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선 건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넘어가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 자 1페이지에 조선의 건국에서는 바로 두 번째 줄에 조선 건국에다 박스 치고 오른쪽에 제 동그라미 1번 위화도 해군이라고 적어주고, 이게 조선 건국의 단계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위화도 해군하고 동그라미 2번 과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바로 그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동그라미 3번에는 온건파 신진사대부 제거 정몽주, 동그라미 4번에서는 조선 건국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양 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용했었던 이때 당시에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통치 이념은 신흥무인을 제외하고 나서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던 세력 자체가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에 해당됐던 것이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숭상했었던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통치 이념은 성리학,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이때 당시에 꾸리고자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리학, 유교적 이상정치를 목표로 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태조에서는, 사실 태조의 경우에는 나라를 세우긴 했었지만 국가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짰었던 사람은 바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당시에 이 정도전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모든 만백성에게 유교의 정신을 높이게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국왕이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국왕들이 전부 다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줬던 국왕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뒤집어 다시 한번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모범을 안 보인 국왕들이 더 많았죠. 이렇기 때문에
국왕을 더 이상 국왕이 이끄는 대로만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국왕이 개떡같은 국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바로 어느 정도 꽤 성숙한, 비교적으로 성숙한 그런 관료 집단들이 알아서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국가는 그냥 개떡같이 통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왕 대신에 신하가 중요한 것인데, 신하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바로 신하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그래야 국가가 잘 통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국왕의 할 일은 이거다. 자신의 수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성리학적으로 교화가 잘 되어 있는 신하의 우두머리, 즉 재상이라고 하죠.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재상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정도전이라는 단어예요. 때문에 이 정치를 이끌어내는 재상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조선의 정치제도는 바로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을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의정부라고 하는 그런 관청이 있어요. 이 의정부라고 하는 관청은 뭐라고 할까, 모든 그런 조선의 관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청이에요. 이 가장 높은 관청에 있는 가장 최고의 원로의 대신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사람은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라고 하는, 사실상 국무총리가 3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영의정은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 그 다음에 좌의정과 우정은 각각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건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정의 전반적인 업무들은 전부 다 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 알아서 처리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할 몇 가지 사항들만 왕에게 보고해서 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의 그 관료 체제는 이른바 의정부 6조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의정부 밑에 이, 호, 예, 병, 형, 동이라고 하는 관청이 존재합니다. 이 관청들이 전문적으로 자신들이 담당한, 이거 어디서 봤었죠? 2조 관리 인사, 바로 호조 국가재정, 그리고 예조의 경우에는 뭐 교육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국가 행사라든가 이걸 담당하겠고, 병조의 경우에는 군대, 그리고 형조의 경우에는 재판, 뭐 형벌, 그리고 공조의 경우에는 국가 공사, 건축과 관련된 것을 담당했었다고요. 바로 이런 관청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왕에게 전부 다 보고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의정부에게 먼저 보고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의정부에서 모든 시스템 다 모든 그런 사항들을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이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몇 가지를 왕에게 제시를 해가지고서 왕이 이것을 결정하는 제도. 사실상 왕은 결정할 게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의 정치는 전부 다가 의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즉 권력이 뭔가 하는 일이 많은 것이, 결정할 사항이 많은 것을 일컬어서 권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결정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의정부가 결정하는 게 더 많아요? 바로 의정부가 결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일컬어서, 관료체제를 일컬어서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점 여러분들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세조 때에 과정법을 실시했으며, 무학대사로 같은 사람과 그 다음에 정준종 같은 사람이 활약을 하면서 한양으로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를 한양으로 충돌을 하게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음번에 왕이 된 사람은 정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읊어보면
조선의 왕 순서를 읊어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할 때 그 성종까지 바로 여기서 태조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원래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방원, 좀 전에 정몽주를 죽였었던 이 이방원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아니 태조 이성계가 국가를 세우게 될 때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어째서 왕위는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않았었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해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자, 이른바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일으켜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세자로 이제 임명했었던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형 중에서 이방원의 형 중에서 한 명이 이방원에게 도전을 하는 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제압했던 게 바로 이 이방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내쫓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었던 이때 당시 태조 이성계는 자기는 그냥 에이씨나 이럴 바엔 난 차리고 왕 안 해 하면서 이방원이 아무 말 못하게 이방원이 생각했을 때에 현재 살아있는 형들 중에서 가장 그 나이가 많은 형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제2대 임금이었었던 정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하지만은 이 정종의 경우에는 자기의 공이라든가 실력이 자기의 동생인 이방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비록 정종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은 당시에 자기 동생이었었던 바로 이 이방원을 다음번에 세자로 삼게 됩니다. 세자긴 세자인데 다음번에 왕이 후계자긴 한데 근데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니까 바로 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조를 임명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정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신의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제3대 임금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었던 거예요. 이방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이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어쩌고 웃기지 말라고 해. 어떻게 신하가 왕보다 권력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도전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종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권력은 결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후의 병영, 공조 같은 여러 가지 국가 기관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의정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정부에서 대략적으로 다 결정하고 일부 결정 사항들만 왕에게 바로 제시를 했었었는데 이것을 다 중단시키고 어떻게 했었냐면 이후의 병영, 공조에서 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왕에게 이제 결정한 사항들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일종의 자문기관처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의정부였었어요.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가 직접적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왕이 결정할 사항이 많았죠. 근데 결정할 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의정부 소사제는 왕권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자기가 바로 이른바 제1차,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에 이성계를 도와서 바로 고려 정부를 뒤엎었었던 공신들 있죠. 공신들은 자신들만의 바로 사병들, 사사로운 병사들을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는 과정 중에서 1차, 2차 왕자의 난을 벌였을 때에 이방원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도 전부 다가 자신의 사병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자기에게 경쟁 상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하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면 지금은 내가 세지만 언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세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정권이 뒤엎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공신들의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그 군대를 전부 다 국가의 공적인 군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 당시 조선 왕조는 군대가 좀 더 많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이방원은 전국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겠는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걷었던 이 세금 자체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매분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대 갈 때는 주로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군대 가잖아요. 이런 군대 갈 사람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이른바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바로 그 사람의 이름과 출생 연도, 그 다음에 뭐, 여긴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느 지역에 산다든가, 심지어는 바로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적혀 있기도 해요. 자, 이 호패법은 근데 지금 주민등록증은 우리 국민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대 때의 이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별표 1개 반. 태조의 경우에는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서 정답 1번 재상 중심 정치 밑줄. 그래서 국왕의 자질이 항상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빈칸이 시작했습니다. 재상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재상의 역할 강조 밑줄. 동감 2번. 자, 이거 참고적으로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자, 동감 2번은 과정법 실시. 동감 3번 한양 천동.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태종의 경우에는 제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동감 1번 6조 직계제. 동감 1번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병을 혁파하고 사병을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동감이 3번은 바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 적어주세요. 조셉과 군역 부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까지 이방원이 살아있었거든요.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성계는 사실상 자신의 왕위를 이제 정종에게 물려줬지만 정종이 바로 태종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이제 태상왕으로서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태종이 바로 이제 이성계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사신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뭐 이게 하나의 설화기는 한데, 당시에 이성계가 이방원이 너무나도 미워가지고서 보내왔었던 모든 사신들을 이성계가 이제 활의 그 명장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이 태종 이방원의 신하들을 전부 다 활로 쏴가지고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렇게 보냈었던 관리의 명칭을 우리는 차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성계가 함흥 지역으로 갔었었는데 함흥 지역에 차사만 보내면은 이성계가 다 쏴 죽여가지고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함흥으로 차선을 보내면 전부 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도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바로 이제 다음 때 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방원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제대로 된 왕위의 자질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원은 이 양녕대군을 내쫓아버리고 바로 세 번째 아들이었었던 충명대군을 그때 당시에 조선의 왕 세자로 이제 임명하고 얼마 후에는 자기의 자리를 충명대군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선의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었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약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가 시행했던 6조 직계제를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꿔버립니다. 왜? 당시 의정부에 임명됐었던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국정인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서 이 자리에 올라가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6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려버립니다. 의정부 서사제로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정부에서 대략적으로 다 처리한 다음에 일부는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하지만 신하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관리의 인사, 즉 승진과 퇴직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와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업무는 국왕이 전부 다 가졌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세종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의정부 서사제 실시, 관리 인사와 군사 분야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분이 이제 학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성리학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요. 주로 이제 유학을 많이 공부했었던 거긴 하지만은 이거 이외에도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림도 유명한 훈민정음을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훈민정음 참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무슨 말이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이제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국가의 바로 이 언어는 한자인데 백성들은 이 한자를 몰라가지고서 국가가 무슨 명령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문자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새롭게 28자를 만들어서 이걸로써 백성들이 바로 이제 문자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국가의 정책과 그 다음에 성리학적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시키려고 한다면 문자로도 서로 이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관리의 인사와 군사 분야를 제외했고, 동그라미 2번 집현전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경연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연이 바로 뭐냐면 왕과 그 다음에 신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유교에 대한 학문 연구를 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인 자리예요. 왕의 일과 중에서 반드시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유교 경전과 관련된 얘기만 했겠습니까? 바로 유교 경전을 빗대서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왕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신하들과 같이 정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경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경연 실시. 동그라미 4번 바로 빙산이 적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한글을 창제하셨죠. 동그라미 5번에는 바로 이것은 세종대왕 때 실시된 거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군사와 관련된 업무는 아직 태종 이방원에게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으로 물러나섰던 태종 이방원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방팔방을 정복한 사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최윤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이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4개의 군을 설치해요. 그래서 사군을 이 당시에 만들어서 이곳을 장악하는데 활약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최윤덕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북방의 호랑이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는 문관이었어요. 근데 북방의 호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님 중에 한 분이죠. 김종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을 시켜가지고서 당시에 여기다가 6개의 지휘를 설치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세종대왕 때 활약했던 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던 것은 사실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강화에 있었던 이 대마도,
이 대마도 지역의 외구가 아직까지도 박이가 가가지고서 쓰시마섬을 정벌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대마도의 외구가 여전히 들끓고 또한 조선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니까 이 자식도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쓰시마섬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쓰시마섬의 그 주인이 다시는 외구가 조선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 쓰시마섬이 막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고 약속까지 받아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쓰시마섬의 도주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쓰시마섬을 정벌했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감이 5번 사군 육진, 동감이 6번 대마도 정벌. 자, 여러분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